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어제 그제에 이어 진중권 광운대 교수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합리적 비판을 하는 논객이 줄어들고 또 공론의 장이 없어지는 걸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확증 편향과 극한 대립이 만연하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탄광의 카나리아가 사라지고 있는 한국 사회. 어떻게 하면 미래의 희망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진중권 교수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진중권 교수 다시 모셨습니다. 이렇게 3일째 뵈니까 이제 정이 들려고. 우리 원래 정든 사이였잖아요. 나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정치자들이. 박용진 의원이 저 만나면 그러잖아요. 내가, 박용진 의원 지지합니다. 그러더니, 누구 떨어뜨릴 일 있어요? 그러니까요. 진중권 교수랑 친하다고. 제가 요즘 협박합니다. 뭐, 김성애 소장이라든지, 그 민주당 사람들 만나면, 너 나한테 잘못하면 내가 지지한다고 할 거야. 같은 패널들. 위험한데.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인상적인 게, 예전에는 그래도 사실에 합의하고 사실에 또 생각을 같이 하고 이제 해석을 두고 서로 이렇게 얘기가 오갔다면 지금은 이제 사실을 두고 서로 인정을 않는다. 다른 사실들을 갖고 있다. 각자가. 대안적 사실이라고 하죠. 대안적 사실. Alternative fact. 그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옛날에는요. 어디 뭐 신문에 나왔더라, 방송에 나왔더라, 그러면 그 사실로 다 인정했어요. 그리고 또 그 방송이나 신문이 뭐 사실을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출발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사실을 얻는 소스도 뭐 다양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미디어들라고 하면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 이제 위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KBS.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전까지만 해도 손석희가 1위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거의 그다음에 이 김어준. 그렇죠. 이거 하나의 지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러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뭡니까? TBS에서도 주장했던 게 자기들이 청취율 1위였다. 그러니까 청취율이 그 신뢰성의 핵심이 돼 버리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그거는 그렇죠. 신뢰하고 관계없는 그렇죠. 뭐라고 그랬죠? 호감도죠. 호감도라고 그랬죠. 저도 근데 지금 쉽게 말하면 한쪽 진영에 호감을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청취율은 엄청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게 신뢰도냐? 그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지는 말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 그렇죠. 반드시 말해야 할 나머지 절반은 얘기하지 않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게 되면 청취율은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매체가 과연 신뢰도가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요즘 오히려 신뢰도와 호감도 이것 자체가 청취율은 반비례하는 경향까지 있어요. 근데 그런 경향들이 점점 이제 심해지는 거고, 그게 정치적으로 나타나는 게 트럼피즘이었고, 요번에 아마 또 트럼프 또 나오면 또 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엄청난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정권 때 그랬고, 이 정권도 지금 그러고 있고, 양쪽으로 좀 갈라져 있고, 이게 특히 이제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한국하고 미국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건 IT 환경이에요. 엄청나게 두 나라가 발달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내가 이제 사줬어 이런 것도 아이패드 너 게임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나이쯤 되면은. 근데 안 해요. 공사 다 망하거든요. 뭐 파티도 가야 되고, 뭐 연주회도 가고, 뭐도 해야 되고. 유럽만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삶 중에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의 모든 걸 다 이걸로 하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그럼 이 세계에 갇혀 지내는 거고, 그다음에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하나 딱 하면은 저도 딱 들어가게 되면 편향을 갖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비슷한 것들이 계속 올라와요. 맞아요. 그걸 보게 되면 인풋이 계속 그게 되면은 그게 나의 세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편향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에 배척되는 것들은 아예 들어와 보지를 않아요. 이렇게.
맞아요. 아예 열어보질 않잖아요. 그러면서 양쪽이 다 확증 편향이 강해지면서 그다음에 그렇게 더 강한 확증 편향을 주는 매체가 인기를 얻고 뭐 조회수가 100만, 200만, 300만까지 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레거시 미디어들은 경쟁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걸 그들도 따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 정권에서 사실은 그 나꼼수 멤버들이 상당 부분 이 레거시 미디어에 진출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레거시 미디어의 공신력도 이제 같이 무너지는 그런 스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손석희 씨가 아주 진지하게 그 고민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 이제 JTBC가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고를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이 떨어졌죠. 엄청나게 공격이 당해서 그러니까 사실 저널리즘의 본령에 충실하게 되면 오히려 청취율이 떨어져 버리는 이런 역현상이 난다면 쉽게 말하면 내가 저널리즘의 본실에 충실하려면 그게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처벌을 받거든요. 라고 한다면 매체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그런 질문을 저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고민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 나랑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어제 그제도 간간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그 뭐 중간이 빠져서 이제 양극단화 되는 겁니까? 이 원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양쪽에 극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극단적인 사람은 주변화를 했거든요. 주변화를 했단 말이죠. 너 이렇게 극단적이야? 그렇죠.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 있죠. 그냥 있어. 근데 조용히 좀. 그래. 거기서 떠들어. 그다음 몇몇 사람들이 그걸 추종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 극단들이 중앙으로 와서 중앙을 갖다가 지금 점거한 상태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정권에서도 지금 사람들 임명하는 걸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을 임명을 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게 중앙으로 했건 원래는 주변화해야 될 사람들 중앙으로 진출을 해버렸거든요. 그거 유튜버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상당히 위험한 현상이라고 보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팩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팩트라는 건 주어진 것이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게 사실이야. 사실은 어쩔 거야 이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 팩트라는 말이 원래 라틴어 원이 factum이거든요. PP형입니다. The made, the fabricated 만들어진 것. 그 사람들은 팩트라는 말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나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드는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표창장이 진짜건 가짜건 가짜도 우리 함께 진짜로 만들 수가 있어. 집단적인 롤플레이. 그다음에 이제 게임에 굉장히 익숙해요. MMORPG에. 그렇죠? 근데 영화의 줄거리는 우리가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게임의 줄거리는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네. 거기에 굉장히 익숙하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가 게이미피케이션이 됩니다. 게임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집단 롤플레잉 게임을 통해 가지고 이 가짜를 갖다 진짜로 현실에 등록시킬 수 있어 이런 믿음이에요. 그것도 게임은 또 재밌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죠. 재미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내가 이제 반대편이 되는 거죠. 이 새로운 팩트를 확립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을 방해하는 놈. 이렇게 돼버려서. 가짜에도 재밌으면 되고. 그렇죠. 어차피 모든 사람이 믿어버리면 진짜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리고 그게 이제 표출되는 방식이 이게 뭐 증오 혐오 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것도 가니까. 우리 사회가 정치가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극화가 심해졌단 말이에요. 양극화는 지표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경제적 양극화. 그렇죠. 경제적 양극화. 그다음에 이제 노동시장의 양극화 이런 거란 말이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대안을 찾는 건 어려워요. 원인을 알아야 되고 원인에 대한 진단이 나와야 되고 진단에 대한 대처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진짜 뭐 전문가들 다 들러붙어도 힘든 일이잖아요. 노무현 정부 내내 들러붙었는데. 근데 일반 대중들한테는 그 과제를 일반 대중들한테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 대중들은 그렇다면 이 쌓인 스트레스는 어떤 식으로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원인은 어렵거든. 그때 항상 범인을 찾는 거예요. 범인은 쟤다. 쟤를 잡고 해라. 마녀사냥. 그죠. 마녀사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때려대면은 걔를 제거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희생양이 필요하네. 그렇죠. 희생양비. 사실 신석기 시대 테크놀로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그것도 그래요. 우리나라 교육 양극화 세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방식이 바로 뭐냐?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잖아요. 이거 수십 년 동안 못 푼 문제. 줄 세우기가 있는 한은 뭐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든 간에 사교육은 항상 뭡니까 그 선택된 소수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있을 거고 거기에 그런 니즈가 있으면 당연히 그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간단하거든요. 이거 카르텔. 누구야? 일타 강사. 1년에 150억을 벌어? 세무조사 때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한테 뭐 그런 걸 줄 수 있어도 시원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뭘 찾냐면 이제 희생양을 찾는 거고 그래서 그걸 갖다 혐오로 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환호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 왜냐하면 이 사회의 모든 문제점들을 걔네들한테 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들 때려대물어서 감정적으로 해소를 하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해소하는 거고 그 폭력성, 공격성, 이 분노 이런 것들 갖다 혐오를 통해서 간단하게 해소해주고 그걸 통해서 이 정치인들은 잘했다는 말을 듣고 지지율을 올리고 잘 부추길수록 더 인정을 받으니. 그러니까 사실상 트럼피즘이죠 그게. 아니 IT 뭐 정보화 쪽에 앞서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게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독이 되고 있네. 예. 원래 그 버추얼이라는 말은 가짜란 말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가상의 버추얼이라는 말이 뭐냐면 잠재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딱 던지면은 6개 눈인데 그 중에 실현되는 거 하나잖아요. 그게 리얼리티예요. 하지만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실현될 수도 있었을 5가지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게 버추얼이거든요. 그럼 원래 그거를 갖다가 끌어다가 기술로 현실로 바꿔내는 게 그게 디지털 문명의 본질이거든요. 기술적 상상력.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거네. 그러니까 아직 없는 현실을 팩트로 만들어내는 그건 진짜 창조적인 거죠. 왜냐하면 미래로부터 끌고 와서 현실에 실현시켜서 우리를 미래로 끌고 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때는 스티브 잡스나 또는 그 빌 게이츠의 머릿속에 있었던 그거잖아요. 그게 진보적인 생산적인 사용인데 그 테크노 이미지네이션, 즉 기술적 상상력에 지금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반동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이미 있었던 사실을 부정하는 데 사용하거나 뭐 프레임을 짜는 프롬 짜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반동적인 거죠. 미래를 앞으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과거로 가서 과거를 부정하는 데 사용하고. 근데 심지어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 뭐 백선엽은 친일파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딱 보면은 그러니까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주고 있는 굉장히 엄청난 이 잠재력들을 너무 소모적으로 사회를 파괴하는데 오용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쪽이나 저쪽이나. 이쪽이나 저쪽이나 모두각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뭐 탄광의 카나리아 같은 존재라고. 잠수함에 토끼라고 있죠. 왜냐하면 옛날에 잠수함에서는 사람들 모자랄 때 토끼가 막 발광을 하잖아요. 토끼를 예민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 저놈이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위험하지다. 그러니까 부상해서 산소 공급을 더 해야 된다. 이걸 알았다고 하잖아요. 원래 평론가는 그걸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딱 보고 저놈들 왜 지랄해? 뭐 이런 거죠. 경보등을 이렇게 울리는. 근데 또 요즘엔 안 듣는다며 울려도.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는 왜 지랄해? 저 자식. 그래서 오히려 의도맞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제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라고 하는 거기가 잘 되라고 하는 비판이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보수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한때 참 좋았잖아요. 그 김종인 위원장 체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누구였어요? 이준석 체제. 그때 보수가 달라졌네. 오히려 그때 국힘이 민주당보다 더 젊어 보였잖아요. 저는 그것도 하나의 진보라고 보거든요. 보수가 훨씬 더 나아지는 거. 그다음에 민주당이 또 더 나아지는 거. 그게 진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진보라는 게 이쪽이 저쪽을 누르는 게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진보 보수란 개념이. 그렇죠. 그러니까 진보가 과거보다 더 나아지고 보수가 과거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 사회적 진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 편을 갈라서 우리가 쟤들 밟아야 돼. 없애야 돼. 절멸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우리 헌법이 얘기하는 그 게임의 규칙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주장은 했어도. 우리가? 그렇죠. 예컨대 그거를 했던 세력이 그나마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정도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사라지고 일단 운동권들인데 386. 그렇죠. 우리 386은 솔직히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같은 부르주아 사상이라고 배웠거든요. 부르주아의 계급이 이 조종위원회 그렇죠. 이렇게 폄하했지. 그것의 가치를 갖다 인정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어차피 저 사람들은 옛날에 뭐 이승만 찬양하고 박정희 찬양하고 전두환 찬양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해가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그냥 반공입니다. 양쪽 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뭐라냐 전쟁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저는 없애야 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사회 곳곳에 친일파가 청산안 돼서 그래. 이 친일 잔재들. 얘네들 다 속아내서 없애야 돼. 그 적폐를 청산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고. 쟤네들은 딱 보니까 이 대한민국 전체가 이거 적화가 되어 있네.
그람시가 말한 진지전에 따라서 좌파가 곳곳에 있는 거야. 뭐 민노총에도 있고, 뭐 대학가에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방송계에도 있고 이렇게 얘들 다 속관의 나라가 돼. 뭐 옛날 NLPD 뭐 그쵸. 이런 거.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양쪽 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우리 게임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그게 뭐냐. 쟤랑 나랑 세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 이해관계가 다르다면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돼. 어쩔 거냐. 근데 죽일 거야? 못 하잖아. 그러니까 타협해야 되고 대화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거. 그게 정치야.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래, 그래서 국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실제 운영되는 방식을 보게 되면 진영 싸움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답답해요. 옛날엔 그래도 이런 가치를 민주당이 상당 부분 대변을 해줬는데 그 민주당이 망가지니까 그다음에 이제 국힘에서도 그 개혁에 약간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게 또 좌초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희망이 사라진 상태. 좀 우울합니다. 그거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제가 조국 사태 이전 때 그때부터도 계속 주장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럴 때냐. 우리가 지금 피크에 도달했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합리적인 건 아니고 막연한 느낌인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게 1990년대 중반에 내가 유학을 갔을 때 그때는 일본 붐이었거든요. 맞아요. 엄청났어요. 막 사방천지가 다 일본이었어요. 전자제품 가면 소니 뭐 온갖 일본 제품이었고요. 그럼 우리도 일본 따라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서점에 가면 일본 망가들로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이 막 스시 젓가락질하고 스시 먹고 막 일본 영화 구로사와 아키라부터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엄청났단 말이에요. 근데 딱 돌아가서 생각하니까 그때가 일본이 망할 때잖아요. 피크였다. 피크였는데 지금 비슷한 걸 내가 계속 보는 거예요. 한류가? 한류부터 이런 걸 딱 봤을 때가 이게 우리가 지금 기존의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온 거예요. 근데 더 이상은 이걸로 안 돼.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비전을 국힘도 제시 못하고 있고 민주당도 제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싸울 때냐. 지금 나라가 지금 절멸의 위기잖아요. 인구 절벽이고 고령화가 되고 있고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거기다 중국은 그렇죠. 계속 크고 있고 그다음 중국은 계속 크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했던 전략 산업들 같은 게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비전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서로 싸움만 하고 있잖아요. 나 이게 이해를 못 하는 거고 특히 이제 2030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인데 어차피 이제 10년 20년이면 이들이 주류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들은 사실은 보수편도 아니고 진보편도 아니고 전통적인 의미에. 그렇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보수든 진보든 간에 이들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정보화 시대에 태어난 그렇죠.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수적인데 그게 옛날 그 보수가 아닙니다. 진보적인데 옛날에 그 진보가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갈 길을 못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들을 위한 복음이. 근데 그걸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죠. 그럼 일단 물러나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물러나고. 저도 그래서 지금 하는 게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믿어라. 젊은 세대들한테. 믿고 맡겨라. 기회를 줘야지 잘하는지 안 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기회도 안 줘놓고 못할 거라고 예단을 하는 거.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다는 걸 느낀다면, 이제부터는 물러나야 되는구나. 우리보다 낫습니까? 우리 2030들이? 그 낫다 못하다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우열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 제가 동아일보에 있으면서 애들하고 토론 수업을 했잖아요. 2년간. 완전 충격받았거든요. 그냥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난 아직도 젊다고 생각을 해. 이 나이 되도록. 저도 그래요. 2030 때 그 감정을 아직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저쪽, 국힘 사람들은 늙은이들, 뭐 이렇게, 약간 뭐랄까, 무의식적으로 약간 무시하는 코드도 좀 있고 막 이러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랬는데, 그 같은 취급을 걔들한테 받는 거예요. 나는 걔들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아니에요. 오히려 오히려 국힘 쪽 있죠. 그런 이데올로기? 거기 굉장히 친화적이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국힘하고는 또 상당히 또 안 맞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지? 이건 외계인이다. 이런 느낌 굉장히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제가 보수 쪽에도 2030에 천착을 해라. 내가 볼 때 얘들은 정말 4050 따라올 사람들 아니다.
절대 따라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멘탈리티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들에게 줄 복음을 피차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때 이용하고 팽하고 선거 때 잠깐 이용하고 결국 이들이 팽하고. 미래인데 우리의. 그렇죠. 그래서 저는 희망은 이쪽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주역으로 내세우고 그들에게 정말 걱정되는 게 있다면 연륜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보완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사회가 젊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진 교수님 같은 소위 지식인들이 그 해야 할 역할이 뭡니까? 일단 그거를 한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거. 진보의 재구성인데 지금 하면은 진보의 재구성 얘기하면 이합집산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3당 만들고 뭐 3당 만들고 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뭘 당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인 건 뭐냐면 정치적 정당성의 위기거든요. 국힘을 왜 찍는지 몰라요. 딱 하나는 민주당 싫어서. 민주당을 왜 찍는지 몰라요. 국힘이 혐오스러워서 그렇죠. 이거잖아요. 정의당 왜 찍는 거야? 모르겠어요. 둘 다 싫어서. 그 둘 다 싫어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당을 내가 왜 찍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해결 방안이 마땅치가 않는데 그 이제 모두각이시니까 진보와 보수 양 진영에 따로따로 제발 좀 이거는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예. 양쪽에 다 이렇게 좀 진언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비판은 뭐냐면 더 잘했으면 좋겠다. 더 잘하라는 하나의 방안, 제안, 권고 이걸로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공격으로 받아들이면 그때 그 집단은 망하기 시작을 해요. 양쪽 다 얘기죠. 그렇죠. 지금도 그 얘기 아닙니까? 언론 뭐 장악하겠다라는 건 언론에서 하는 비판은 그러니까 이해찬 씨도 그러잖아요. 뉴스 보지 말라고 유튜브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황당하거든요. 대통령도 지금 유튜브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유튜브 정치를 하고 있거든. 다 혐오 정치, 증오의 정치.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가 정권을 잡았으면 정책의 성격, 뭐 노선 이런 것들이 보수색을 띠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봐요. 다만 그것이 중도의 입장에서 용인 가능한 것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용인 가능한 그게 아니잖아요. 막 그냥 극우 주변화할 사람들 막 갖다 쓰고 이러거든요. 저거 오래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밟았던 그 길 그대로 갈 겁니다. 아마. 저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체제가 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대안을 마련한다면은 두 가지잖아요. 그 이낙연 씨가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하나는 도덕성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 당내 민주주의 문제 이거를 해결하면은 이것만 해결하면 이건 뭐 쉽게 선거에서는 다 이길 수 있고 그다음 정권도 찾아올 수 있다고 봐요. 누가 혁신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 경쟁이고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긴다. 아니 그렇게 이대로 가면 죽는 줄도 알고 살 길이 뭔 줄도 아는데 참 그걸 않는 게 좀 답답하네요. 그걸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예 걱정 자체를 안 자기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잖아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자기들 밥그릇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기득권 그러니까 공천에 목을 매는 거고 그러다 보면 줄을 서야 되는 거고 그 줄 서서 완장질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그것이 사실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면 그걸 왜 인식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로 정치권이 좀 가득 차버린 거죠. 아예 정치를 좀 하시죠. 우리 진 교수님이. 소질이라는 게 좀 달라가지고요. 원래 소질이요? 네. 정치라는 것은 사람이 달라도 그 중에서 같은 걸 찾아내는 기술이고. 그렇죠. 통합의 그렇죠. 기술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비평가는 그게 가거든요. 비평이라는 건 크리테인인데 이게 원래 나누다 가르다라는 뜻이에요. 같다고 얘기해도 이게 이렇게 달라라고 그 차이점을 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재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욕망은 없고 다만 열성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하고 이런 건 하죠. 특히 젊은 친구들. 우리 진 교수님이 바라는 사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유럽식 사회국가 시스템 그것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를 토대로 거기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요소 복지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혼합 경제 양식을 저는 이상적이라고 보고 우리 사회가 글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냥 미국하고는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같은 오랜 그 공동체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유럽에 더 가깝단 말이죠. 우리가 글로 가야 된다고 믿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독일 가가지고 그런 경험을 한 거 아니에요. 독일 딱 가서
제가 이제 짝짓기 게임을 했어요. 한글 학교에서, 베를린 한글 학교에서. 짝짓기 게임. 막 넷, 셋, 둘, 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일어서 뭐 그런 애들 거. 떨어뜨려내는 거. 몇 명씩 뭉치는 거. 그렇죠. 마지막에 4명 남았거든요. 3명까지 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둥글게에다 셋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넷이 가면 똘똘 뭉쳐 있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곤란하다듯이 얼굴을 막 보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친구인데 누구를 떨어뜨리네요 이러더라고. 그때 내가 초코받은 거. 나는 명색의 사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잔인한 게임을 애들한테 했는데 애들은 너무 힘들어했던 거야. 친구를 떨어뜨려야 한다는 거. 그게 습속처럼 들어있는 거야. 유전자는 우리랑 똑같거든요. 한인 자녀들이니까. 결국은 사회적인 풍토의 차이라는 거잖아요. 그거고 우리 아이도 친구랑 이제 발표를 하는데 둘이서 짝이 돼서 발표하는데 이 친구 놈이 자꾸 자기 발표분을 먹고 들어온대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평가에서 약간 불리한 평가를 받는다고 수덜거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애랑 해. 근데 가만히 생각하더니 안 되겠대. 왜? 그랬더니 걔는 나 아니면 해줄 애가 없어. 그럼 다르잖아요. 아버지하고 다르네. 그러니까 나는 명색이 사회주의자라는데 그렇게 이것이 사회적 합의로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 애들이 와가지고 애들 뭐죠? 그러니까 임대 뭐 차별하고 뭐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남의 집에 와가지고 아줌마 이 집은 몇 평이에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거기다 뭐 학폭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게 그런 차이거든요. 나는 좀 더 우리 사회가 사회주의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훨씬 더 소셜했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뭐 의대 가거나 법대 가거나 이런 거 바라지 않거든요. 아니 그렇게 정말 잘 컸잖아. 친구를 점수보다도 친구를 더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라고 하면 잘 큰 거거든요. 이런 사고방식들 이런 걸 갖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부터 갖고 있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말씀 하니까 내가 마음이 좀 편하네. 이렇게 막 어느 한쪽을 막 몰아치면은. 예, 아이고 좀 어제 그제 오늘까지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독한 사회주의자 진중권 교수였습니다.